오랜만에 미국 대통령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냉전의 시작을 알린 대통령이죠. 해리 트루만. 오늘은 트루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한국전쟁 당시의 대통령 정도로 기억이 남아있죠. 다른 매력적인 유명한 대통령들에 비해서 왠지 존재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카리스마가 대단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 순위를 조사를 할 때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대통령입니다. 약간은 조금 과소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트루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옛날 대통령,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고등학교만 딱 졸업을 했어요. 집안이 미주리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농사도 좀 짓고 그리고 이것저것 사업을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별 재미는 보질 못했고요. 그래서 주 방위군의 포병 대위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양복점을 내요. 이마저도 제대로 잘 못해서 결국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측에는 조금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정계로 가서 그래도 성공을 하게 되죠. 1934년에 미주리주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1944년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트루만은 루즈벨트의 마지막 임기의 부통령이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트루만까지 합해서 총 3명의 부통령이 있었는데요. 첫 2번 임기를 같이 한 부통령은 존 낸스 가너였고요. 그리고 3번째 임기를 같이 한 부통령은 헨리 월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기를 같이 한 것이 바로 해리 트루만이었는데요. 4번째 선거에 나갈 때 당시 현직 부통령이었던 헨리 월러스를 포함을 해서 몇 명의 후보군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월러스도 나쁘지 않아 했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트루만을 선택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꽤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루즈벨트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당 지도부에서는 루즈벨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야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헨리 월러스는 좀 지나치게 왼쪽이다 혹은 지나치게 리버럴이다 라는 부분이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소련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좀 친화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부 출신의 성실해 보이고 그리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해리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낙점했던 것이죠.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트루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해요. 4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 만난다든지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석 달도 안 되어서 세상을 떴죠. 그렇게 부통령 트루만은 33대 대통령이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부통령 시절에도 약간은 좀 아싸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통령이었던 헨리 월러스만 하더라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어쩌다 대통령이 된 트루만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난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취임한 지 2주 만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트루만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을 쓰라고 명령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2개의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고 그리고 결국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바로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고 소련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 대륙은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진짜 이럴 때 왜 대통령을 했을까요? 사실 트루먼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미주리에서 온 정말 평범한 미국인이
이런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갔고 또 전후의 유럽과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나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이 전임자였던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너무너무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스탈린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에 반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딴 건 몰라도 정말 외교 정책만큼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조금 얕잡아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냉전입니다. 우리가 소위 냉전이 시작된 것이 트루만 독트린으로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와 터키 정부가 소련과 공산권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과 내전에 빠져 있을 때 미국이 원조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47년 3월 12일 의회 연설에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고 하고 또 소수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트루만 독트린의 배경이 된 것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지 캐넌의 컨테인먼트 봉쇄 정책이죠. 당시에 소련의 미국 대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후에 이 소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러는 거냐? 캐넌에게 국무부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넌이 소련이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을 길게 장문으로 적어서 국무부로 보냈는데요. 이거를 긴 전보라고 해서 long telegr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6년 2월에 보낸 이 긴 전보에는 소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소련은 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펼 것이고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물론 이데올로기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 소련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모두 소련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침입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에 비해서 항상 열등하다라는 역사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외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이전의 짜르 시절처럼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려는 도구의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요약하자면 소련은 팽창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서구와는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원인은 역사의 DNA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 외교, 경제, 문화에서의 미국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서구 세력을 단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들이 공산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마셜 플랜이죠. 1948년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먼저 2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선거에 의해서 동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탄생했던 민주정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경찰과 노동조합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48년 6월에는 베를린 봉쇄가 있었죠. 이쯤 되니까 서유럽 국가들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49년 4월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있죠. 나토입니다. 그 이후로도 국제정세는 막 휘몰아치기 시작을 해요. 같은 해 8월 29일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소련이 언젠가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블록의 위협이 상당히 거세어졌죠. 트루만 행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정치, 경제, 외교에만 포커스를 뒀던 소련이나 공산권 대응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군사력을 증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당시 미국 내에서도 행정부의 변화가 있었죠. 트루만 대통령이 1948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캐넌의 후임자로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되는데요. 이름이 폴 니츠였죠. 그리고 이 폴 니츠는 1950년 4월에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른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문서 68호를 쓰게 되는데요.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된다.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정책 결정자들은 이걸 좀 그런데? 너무 과격한데? 이러면서 미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것을 승인하고 사인해야 되는 일이 터졌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참전을 결심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 그리고 국제주의 질서를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위기감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국제연맹이 무너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당시에 만들어놨었던 국제연합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전쟁으로 이끌게 되지 않을까라는 위협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1950년 11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원자폭탄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고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다만 이 무기가 또다시 사용되는 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소련과의 협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쓰기도 좀 애매한 전황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이런 무기가 쓰이는 것은 상징적인 것도 있고 보여주기 위함이 굉장히 또 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투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략적인 것, 뭐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확전이 되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하죠. 이렇게 냉전 속에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1952년 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은 2번의 임기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수정헌법이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갔을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1948년에 있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놓인 명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적혀진 글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뜻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 문구에는 정말로 진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퇴임 연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미룰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을 위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네, 오늘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돼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갔던 평범한 그렇지만 매우 아메리칸스러운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